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화요일 시간이 됐습니다. 어제였죠? 어제 월요일 날 보석 같은 민주당 의원들을 발굴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 가졌었죠. 문정복 의원이 나왔거든요. 어제. 네. 오늘은 2탄입니다.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민주당 의원을 발굴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 2탄의 주인공은 이탄희 의원이 아니고요. 윤영덕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윤 의원님은 진국 같은 분이에요. 진국. 아, 예. 우러 나온다 그러잖아요. 사이다 같은 맛은 없어 솔직히 얘기하면 윤 의원님은. 예. 그런데 우러 나와요. 네. 아니, 왜냐면 최강욱 의원하고 제가 이제 딴 보셨죠 그거. 최강욱 의원하고 딴 데서 제가 방송을 했는데 거기서 윤영덕 의원을 정말 진국 같은 친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과찬이십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유, 좀 부끄러움도 느껴지고 또 우리 최강욱 선배님이 저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하셨지만 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 그러면서 두 가지를 놀랐어요. 이제 저는 최강욱 처음 만났을 때 놀란 게 전 저보다 형인 줄 알았어요. 저보다 동생입니다. 근데 또 최강욱 의원이 윤영덕 의원이 동생이래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이렇게 보면 형님 같아서 인사하고 싶은 분들이야 두 분이. 최 교수님이 겸손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또 높이 보는 그런 것이 있으신가 보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윤영덕 의원이 그 전에도 이제 좀 청와대에도 근무를 하셨었고 이게 정치를 그냥 이번에 국회의원 되셔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 정치 역정들을 겪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사실 윤영덕 의원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윤영덕 의원이 어떤 정치적 인생을 걸어오셨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 어떤 정치 활동을 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사람이 자신을 알린다는 게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오니까 정치인들은 뭐가 됐든지 간에 널리 내 이름도 알리고 또 그래야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일도 알게 하고 그러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알리고 난 뒤에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감을 제가 지고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여전히 하게 돼요. 최 교수님이 저를 형으로 봤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애늙은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얼굴이 지금까지 계속 가시는 건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그래?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촌놈이거든요. 담양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담양에 다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광주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두 번 좋은 기회가 있어야 가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 만큼 그런 촌에서 살았는데 고향이 담양 그 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시고 또 제가 차남이거든요. 둘째. 그러시군요. 제 형제가 그런 질문이 또 나오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학생 운동을 하고 또 그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소위 남총련 또는 5월대 녹두대 하면 그냥 전투경찰과 치열하게 부딪히는 그런 학생의 현장에서는 세게 싸우던 그런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선대학교 총학생회장하고 남총련 의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죠. 안 믿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부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촌놈 같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촌놈의 기질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촌놈은 오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기가 있죠. 뭔가 경쟁을 하면서 남에게 뒤지면 그런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촌놈이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도시 사람과 경쟁해서 뒤처지고 싶지 않은 그런 오기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뭔가 일을 한번 시작을 하면 끌탕을 봐야 되는 파고 싶은 네, 그런 생각도 네.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예상한 건 아니었고 계획한 것은 아니었지만 정치라고 하는 막중한 일을 하게 된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계기가.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떻게 문재인 청와대에 그럼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네. 실은 저는 네.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도 뭐 정치를 늘 해왔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직업으로서 정치인은 정말 생각지 않았어요. 그 전에 그럴 용기도 나지 않았고 또 직업으로서 정치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그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건이 갖춰야 된다, 갖춰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엄두를 못 냈었는데 제가 학생운동을 마치고 한 3년 수배 생활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김영삼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소위 정치 수배자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그런 조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 진학을 했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아마 교수님도 이제 학자시니까 이게 뭔가 그 자신의 바닥이 보이는 것 같은 내가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러면 또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방끈이 좀 길어졌는데. 그럼 박사학위까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 갔어요. 유학을 중국에서 한 8년 있었는데. 그러셨군요. 중국 북경대학에서 이제 국제정치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들어와서 대학에서 강의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 생활을 한 10여 년 했죠. 본래 이제 중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들어올 때는 대학 교수가 돼서 제가 그 젊은 시절에 꿈꿨던 그런 새로운 어떤 세상을 열기 위한 그런 역할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대학 교수 되는 거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교수님 같은 분 뵈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일종의 그 보따리 장수 시간 강사라고 하면서 또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전임 교수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기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촛불 혁명이 있었고 그 직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졌잖아요. 2017년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대선에서 뭔가 역할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주변의 권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 민주당 그 대선 후보 경선이 치러지고 있을 때 문재인 후보 경선 캠프에 결합을 해서 뭐 그 결합하는 과정도 한 달 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제 소위 교수가 되는 꿈은 포기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때는 저 자신에게도 일종의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촛불 광장에서 그렇게 터져 나온 촛불 시민들의 그러한 그 기대와 바람을 이제 그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연결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과감하게 결단을 했었는데 그 경선 캠프 결합하고 문재인 후보가 이제 경선에서 승리하고 대선 치르는 데까지 함께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거 끝나고 이틀 뒤엔가 제가 정책본부에 있었는데 해단식을 하고 다시 광주로 내려갔죠. 그러면서 일말의 기대는 있었어요. 그렇게 좀 선거 과정을 함께 했으니까 대선에서 승리하고 이제 청와대로 입성을 하셨으니까 뭔가 나에게도 조금만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기다려도 그런 기회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대학 들어가서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예. 5월 말이죠. 5월 말에 이제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뭐 바로 다음 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제가 한 오후 이른 오후 예. 그 정도 연락을 받았으니까 예. 제가 그렇게 그 통화에서 답을 했어요. 아 여기 광주인데요. 했더니 그 연락을 주신 분이 아 그래요. 내일 당장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농담처럼 하셨던 말씀이 아, 청와대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는데요. 이러시더라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군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 아내 보고 짐을 좀 싸자 뭐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서울 당장 거처가 필요하니까 게스트하우스라도 좀 한번 검색을 해봐라. 이러고 그날 저녁에 바로 서울로 올라와서 그 안국동인가 그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잡아서 두 분이 거기 귀가하신 거예요? 아니요, 저 혼자 올라온 거죠. 예.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출근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럼 그리고서 5년을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까지? 아니요. 6월 1일부터인가 출근을 했으니까 제가 7월 6일 날인가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뭐 임명은 이제 좀 늦게 됐어요. 그러니까 임명된 것으로 기준으로 하자면 23개월, 23개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나와서는 뭐 정치적 활동은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총선에 이제 바르는, 그때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야 이렇게 정권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촛불 시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외쳤던 그런 나라를 만드는 일이 쉽지 않구나. 결국 그 뒤에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도 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은 일들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그렇다고 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민들, 시민들의 그런 힘을 모아내는 일이다. 그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정치이지 않을까 해서 뭐 청와대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게 아니고 제가 스스로 다음 해에 총선이 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그리고 총선 출마를 한 거죠. 아, 그러셨군요. 그럼 결국은 그러니까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경험들과 그리고 촛불혁명 이후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역동적으로 또 국정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정치에 인이 돼서 뒷받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국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게 된 거군요. 결국은. 그렇죠. 저는 뭐 운 좋게 이제 총선 출마해서 당선이 됐지만 완전히 정치 현실 정치로 보자면 초짜 정치인이잖아요.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운동을 했고 또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도 지역사회 시민운동의 일종의 곁불을 쬐기는 했지만 그래도 현실 정치는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것이었지 제가 직접 뛰어들겠다는 용기는 내지 못했던 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운 좋게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저에게 기대를 갖고 지지해 주신 우리 지역민들한테 감사한 마음이고 그런 고마움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봐도 제 스스로는 뭔가 이루는 것보다는 해야 될 일을 미처 하지 못한 이런 아쉬움들이 늘 앞서서 그 아쉬움이 앞서면 한 번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도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지역구가 남구시잖아요. 광주 남구. 제 고향인데 아이고, 원래 이제 저는 광산군 이제 광산구가 돼서 그쪽으로 간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고 남구로 됐더라고요. 지명이.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전남 광산군 일대 이제 제 고향인데 거기가 네. 거기가 지역군들 오늘 만나서 처음 알았어요. 윤 의원님이 거기 지역군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인연이 깊다 이런 생각도 들고